안녕하세요. 저는 DI솔루션 대표 남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빅데이터의 정의 및 관련 기술, 그다음에 어떤 개요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주식회사 DI솔루션 대표로 재직 중이고, 어, 얼마 전까지는 경성대학교에서 빅데이터 강의를 위해서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망 및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데이터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정보는 21세기의 원유이며 분석 도구는 연소 엔진이다라는 가트너 수석 부회장의 말처럼 정말 데이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 여러 곳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의 확산은 익히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의 사용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전반적인 업무 곳곳에 이런 그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들이 활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폭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어떤 그 저장 공간을 초과하기 시작한다라는 경제적인 분석이 있었고요. 2011년 전 세계 데이터가 1.8 제타바이트에 달하는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도 과거부터 있었고 그 빅데이터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이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정보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기술이 발전,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됐고요. 일례로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상용화된 그런 기술들도 있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기들이 점점 앞으로도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항공기 이런 것들이 개발돼 나가면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단위 기간당 데이터가 생성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출현은 크게 봤을 때는 방점이 좀 찍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 단말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보급이 되면서 예전에는 특정한 기기들, 설치해 놓은 기계들 아니면 컴퓨터들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다니면서 포터블하게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내는 시대가 되었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과 그다음에 정보의 생산, 유통, 보유량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유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발생되는 데이터는 상당수 비정형 데이터로서 기존의 어떤 방법 가지고는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을 해보셔도 예전에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던 데이터들은 주로 엑셀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차트, 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즘 스마트 기기들, 개인화된 기기들을 통해서 생성해내는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한 자연어들,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좀 속성적인 정의를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즉 과거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데이터 집합을 빅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빅데이터의 세 가지 속성, 3V라고 부르는데요. 거대한 양,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빠른 데이터 유통 및 이동 속도, velocity,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지, 동영상 등을 믹스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다양성, 버라이어티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V가 모여서 빅데이터의 특성 3V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세 가지 특성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즉 밸류를 하나 더 더해서 요즘에는 3V 플러스 1이라고 이제 4V가 됩니다. 이 빅데이터는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가 아닌, 그러니까 non-relational 데이터이면서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른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환경에서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들 잘 아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3V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데이터 규모 면에서는 기존 기술로는 관리가 쉽지 않은 데이터 양, 굉장히 휴지한,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 양을 특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핸들링 되게 되고요.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수치는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제타바이트 수준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기술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다양성인데요. 기존 기업에서 사용하던 구조화된 데이터, 즉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그런 데이터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들은 자연어 기반의 텍스트, 위치 정보, 센서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등등의 비구조화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도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양의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되게 됩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처리, 동영상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기술 등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V에 대한 영역을 보통 2개 이상을 걸쳐서 빅데이터 영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 볼륨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의 다양성,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장표를 만든 거고요. 이 데이터의 종류는 과거의, 즉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는 거의 정형 데이터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정형 데이터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런 형태의 정형 데이터만 사용이 가능했죠. 네,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떤 이런 형태의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반정형 형태의 이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실제 뭐 챗GPT라든가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 즉 사람이 그냥 그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여 풀어 쓴 이런 문장들도 그 해석해서 컴퓨터가 정보화시킬 수 있는 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3V를 충족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처리 흐름, 그 많은 양의,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 분석, 가시화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규격화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걸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은 확장성 있는 대용량 처리 능력, 볼륨이죠. 그다음에 이기종 데이터 수집 및 통합 처리 능력, 버라이어티, 그다음에 빠른 데이터 접근 및 처리 능력, 이게 그 벨로시티. 그래서 이런 그 3V를 충족하면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저장 관리, 그다음에 대량의 이기종 데이터를 원하는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리량의 증감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를 탄력적으로 다루는 빅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기술 위에 빅데이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기술이 얹혀져서 다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2장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유형에는 크게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아까 그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뭐 세 가지 분류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반정형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과 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사람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 기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러면 정형 데이터는 크게 기술 통계 분석, 추론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분석 세 가지 분류가 있고요. 기술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빈도 분석이라든가 교차 분석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크게는 저희가 평균, 뭐 표준 편차, 뭐그 정형 데이터 분석에는 크게 기술 통계 분석, 추론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분석 세 가지 기술 파트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기술 통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단어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기존의 통계학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 통계 분석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집단 간의 비교라든지 차이 분석,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은 상관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분석은 이런 그 기술 통계 분석, 추론 통계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 규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인데, 크게는 어떤 분류 분석이라든지 예측 분석, 분집 분석, 연관 분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빅데이터 영역 중에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통계학적인 기술 분석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영역이라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그런 분석 기법을, 통계학적 분석 기법을 아예 다 무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형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그런 통계학적인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접목시킵니다. 그 바탕 위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가시화 기법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 분석, 여기서 기술이 이제 디스크립티브입니다. 서술, 기술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서술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술 통계 분석은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만한 부분이 주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모든 방송사에서 이런 과거에는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구간 얼마 중에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를 얼마만큼 앞지르고 있고 투표 후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개표 결과에 대한 추이를 집계를 하면서 이런 기술 통계 분석에 입각한 당선율을 시시각각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정형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빈도 분석이라든가 기술 분석, 교차 분석, 다차원 척도 분석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 세부적인 분석 방법, 기술, 통계 기법을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른 강의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 분석 중에 두 번째인 이제 추론 통계 분석인데요. 추론 통계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표본,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제 이 추론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영역은 이렇게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 혹은 분석 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본 집단을 뽑아내서 그 집단의 어떤 통계적인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 통계적인 특징이 마치 전체 표본에서 표본이 전체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추론 통계 분석인데요.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양의 다양한 빠르게 생성된 데이터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론 통계 분석이 실질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 통계 분석 중에서 활용하는 기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빈도는 많지는 않지만 분산 분석이라든가 상관관계 분석이라든가 회귀 분석 등은 그래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추론 통계 영역 중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이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는 지식 발견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게 위에서 보시는 이 예와 같이 수많은 생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류를 해나갈 때 움직인다, 날개가 있다, 물속에 산다 등등을 가지고 이런 생명체에 대한 분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의 데이터에서부터
어, 물론 우리는 지금은 뭐 식물, 어류, 포유류, 조류에 대한 기준적인 그 분류 기준을 알고 있어서 이게 잘 안 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게 처음에 그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뭔가 이런 기준들을 잡아가면서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정보의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분류 분석이라든지 예측 분석, 군집 분석, 연관 분석 등이 있는데 이를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복잡한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의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라든지 의사결정 난모 같은 어떤 그런 머신러닝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 마이닝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는 뭐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의 이런 그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조금 더 특화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들 중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석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텍스트 마이닝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 즉 자연어라든지 어떤 그냥 기술되어 있는 어떤 서술 문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사용하는 텍스트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접목시켜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성 분석, 감정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방향의 생각들, 부정적인 방향의 생각들, 그런 그 문서들, 웹 기반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 마이닝 기법이 오피니언 마이닝이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업 중에 그 페이스북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그 기술 영역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마이닝의 좀 더 심화된 그 영역이고요. 이 그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입니다. 그냥 일반 데이터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의 텍스트에서 비정형,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라는, 즉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은 그 나라 언어만이 고유적인 그 언어적인 특징이 있죠. 뭐 그 형태소라든가 혹은 문장의 어떤 형태, 구조, 그다음에 단어의 특징, 단어가 또 변화하는 어떤 특징, 뭐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미래 시점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그 언어적인 특징들을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얘를 가지고 한번 자연어를 데이터로 바꾸고 그 바꾼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닝이 적용되는, 즉 사람이 활용하는 언어에서 뭔가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추출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 뭉치, 즉 문장에 있는 의미, 정보를 추출해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단순하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고 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이 어떤 의미적인 이유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캐치해 나가는 게 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 문서 편집기 같은 데서 컨트롤 F 하면 특정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어, 뭔가 그 문장 내에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 얻어진 변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추출 가공해내는 것이 이 텍스트 마이닝의 목적입니다. 이제 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언어적인 특징을 분류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컴퓨터한테 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할 수 있게끔 뭔가 기반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텍스트 마이닝의 어려운 점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파파고라든지 뭐 구글 번역기 등등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서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사람이 이 문장이 컴퓨터가 썼다라고 잘 못 느낄 정도로 자연어 처리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해졌고요. 예전에는 저 문장을 사람이 사용하는 이 그 문장을 처리하는 게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이 처리 기법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긍정과 긍정형 단어 두 개가 붙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잘도 그러겠다라든지 참 잘하는 짓이다라는 이런 식의 문장들이 컴퓨터한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어떤 경험치적인 누적을 통해서 요거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죠.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게 과거보다는 굉장히 수월해졌고, 그를 통해서 분석, 단어 간의 연관성 분석, 그다음에 토픽 모델링 등등이 이제 나오게 됐죠. 이 중에서도 이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는데, 왜 오피니언 마이닝을 다시 한번 특수하게 다루냐면,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로 온라인상에다가 이제 적을 때 단순하게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섞어서 텍스트를 적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표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전체가 모여서 특정한 마케팅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기술 분석 영역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예, 쉽게는 감정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 뭐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국민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몇 프로, 부정적인 여론이 몇 프로,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 몇 프로.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혹은 새로운 상품을 냈는데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지,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다음번 모델을 내놓을 때는 어떻게 개선된 제품을 내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과거에는 뭐 전화를 돌린다든지 혹은 고객센터를 방문한 고객분들에게 일일이 뭔가를 물어보고 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어,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오피니언 마이닝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표현, 단어 이런 거에 대한 자원 축적이 필요합니다. 즉, 그 이런 그 감성과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언어적이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그런 특징과 패턴들을 좀 쌓아놓을 수 있는, 정보화시켜서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 감성사전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 분석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아주 처음부터 없던 것들을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수학에서 그래프 이론이라는 이 이론에 근거해서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 및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영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특정한 키워드 혹은 특정한 사람, 요거는 어떤 게 돼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 특정한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관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거리 기반으로 수학의 그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웨이트를 둡니다. 즉 가중치를 둬가지고 누가 누구와 굉장히 연결관계가 높고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업과 어떤 그룹이 이런 그 강도가 높고 낮냐라는 것들을 쫙 찾아내는 기법이고요. 이걸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페이스북이죠. 그 페이스북 상에서 존재하는 사람과 기업들이 뭐 좋아요라든지 뭐 이런 걸 누르게 되면서 이제 연결 강도들을 그 페이스북에서 알아가게 되고, 그 분석된 그 연결 관계를 따라서 어떤 기업은 어떤 연령층의 뭐 어떤 성별의 어떤 직군의 어, 그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화시켜서 정량화시켜서 정보 그 데이터를 판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 페이스북은 수익을 얻고, 그 정보를 사간 기업에서는 유효 슈팅이 높은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를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이런 큰 동그라미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관계의 핵심 코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코어에 있는 사람만 잘 공략을 하면 그를 이제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 그룹들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뭔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싫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쪽으로 여론이 확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고객 마케팅 관점에서 요즘엔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데이터 시각화는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저런 그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이 주로 뭐 문장이나 혹은 숫자 혹은 뭐 데이터 시트 형태의 어,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 데이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워낙에 큰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시각화라는 껍데기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 시각화에도 종류가 정보 시각화, 과학적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의 종류로 좀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정보의 시각화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대시보드라는 형태의 요새 그 웹이라든지 뭐 여러 시스템에서 이런 대시보드라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그 계기판이라든지 비행기의 계기판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즉 자동차 계기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현재 주행 상태와 관련돼 있는 RPM, 속도, 그다음에 뭐 엔진 온도 등등등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에게 운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쫙 표출이 되는데, 그것처럼 시스템이라든지 분석된 결과, 데이터의 분석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 시각화는 보통 이런 그 도표라든지 색상,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을 딱 떠올리시면 이 정보 시각화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시각화인데요. 과학적 시각화는 이게 사실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시각화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예를 든 이 지금 움직이는 이 그림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 양자에 대한 시각화를 한 겁니다. 이 양자 영역이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어떤 뭐 특정한 센서라든지 검출 장치를 통해서 얻어진 수치 데이터 혹은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끔 그래픽을 입혀서 이렇게 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포그래픽인데, 인포그래픽은 예전에는 조금 좀 디자인에 신경을 썼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그 통계 자료에 한 번씩 보이는 기술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도 자주 인포그래픽이 이용되어 있는 그 페이지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인데 이게 복잡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통계청에서 이제 그 만들어낸 자료인데, 이 통계청에서 만들어낸 기본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한 수치나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눈에 사람들에게 음, 이해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 뭐 남자면 남성이면 남성의 어떤 모양, 여성이면 여성의 모양, 그다음에 차트, 지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 특히나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라는 기법들을 좀 적용을 시켜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가 아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음, 좀 느낌 있는 데이터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포그래피는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치나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어, 차트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러스트, 뭐 지도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성격에 맞게 굉장히 미려한 그래픽을 입힌 정보 표출 형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3장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살짝 더 기술적인 내용에 가까운 장표들이 나올 건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술의 경우에는 주로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됩니다. 즉, 좀 전까지 봤던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술도 요즘에는 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은 파생 영역들도 생기고 굉장히 복잡한 처리 기술들도 발생되긴 했지만 가장 근간이 되고 많이 사용되면서 좀 핵심적인 키워드 3개만 일단 도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하둡이고, 두 번째가 R이고, 세 번째가 NoSQL입니다. 요 3가지 덩어리들이 크게는 지금 빅데이터 기술이 폭발될 수 있도록 그 구심점 역할을 해준 기술 영역,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하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은 이렇게 귀여운 코끼리 모양을 마스코트로 하고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 하둡을 처음에 개발하신 개발자분이 딸이 이제 애착 인형처럼 가지고 놀던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그대로 그 트레이드 마크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리고 이 하둡은 단어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High Availability Distributed Object Oriented Platform.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많은 양의 다양한 빠르게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가용성의 분산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둡은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즉 관심이 있고 이 하둡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하둡을 오픈소스로 내려받아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및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그 인프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가장 선호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둡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도 빅데이터 하면 하둡이 많이 언급이 돼서 하둡은 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하둡은 유명한 그 솔루션이고요. 주로 구성 요소로는 이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HBase, 맵리듀스 등등의 세부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둡이 빅데이터를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메인 핵심 기술 모듈입니다. 맵리듀스. 사실 맵리듀스도 이것만 가지고도 한 두세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기술이긴 한데 현재 이번 강의에서는 하둡이 빅데이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플랫폼이고 그 중에 맵리듀스라는 아이가 핵심적인 요소다 정도로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FS와 그 HBase는 각각 구글의 파일 시스템인 GFS와 빅테이블의 대응 기술인데요. 그 HDFS하고 HBa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은 예전에는 왜 비용이 많이 든다 생각했냐면 비싼 서버, 엔터프라이즈급 서버 시스템들을 한 대도 아니고 막 수억짜리를 병렬로 막 수십 대씩 연결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둡이 나오면서 특히 하둡의 이 HDFS, 하둡 파일 시스템 요 기술이 굉장히 낮은 비용의 X86 서버라고 하면 좀 오래된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서버들을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해서도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간편하고 쉽게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하둡에서 인프라적인 영역에서는 HDFS가 중요하고요. 그 분산되어 있는 스토리지들, 즉 분산되어 있는 서버들에게 작업을 내려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 이제 맵리듀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축으로 하둡의 중요한 기술 요소입니다. 다음은 R입니다. R은 통계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오른편에 보는 딱딱합니다, UI는. 이게 완전 예쁘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계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R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통계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언어 및 개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처럼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R 스크립트라는 독립적인 그런 그 통계 분석을 위한 랭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통계 분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특정 뭐 학과에서는 R만 한 몇 학기 수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R은 개발 환경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적인 통계 분석 기법에서부터 데이터 마이닝, 최신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까지 구현이 다 가능할 정도로 파워풀하고, 심지어는 여기 그래프,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하는 그래프로 변환하는 그런 그 기능까지도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 유닉스 등을 가리지 않고 다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루는 저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인프라가 하둡이라 그러면 그 하둡과 연결해서 분석하기 위한 쪽으로는 R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한 기업에서도 대용량 데이터 통계 및 통계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이 R을 하둡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oSQL인데요. NoSQL은 특정한 하둡, R처럼 어떤 그 제품 솔루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NoSQL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특징인데요. 이게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뭐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MS 중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SSQL 등등의 이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통적인 특징을 따르지 않고요. Not only SQL,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설계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NoSQL 솔루션으로는 카산드라, HBase, 아까 그 하둡에서 나왔던 HBase라든지 몽고DB가 있습니다. 이런 그 카산드라, HBase, 몽고DB는 현재 빅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현업에서 활용하는 기술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HBase와 몽고DB는 주력으로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NoSQL 기술입니다. 그 NoSQL은 테이블 스키마가 고정되지 않고, 즉 어떤 구조적인 그 표현, 구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원래 다루기 위해서는 구조가 정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고정시키지 않고 테이블 간 조인 연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그 테이블 간 조인 연산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런 수평적인 확장, 서버를 뭐 하나 더 연결을 한다, 분산 처리를 한다든지 뭐 저장 장치를 하나 더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수평적인 확장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일관성과 뭐 무결성,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노이즈스케일 기술은 분산해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걸 이제 파티션 톨러런스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분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로 전송되다가 일부분 손실되더라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무결성, 일관성이 깨져버려서 정상적인 데이터 그 입출력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근데 이제 그 NoSQL 기반의 솔루션들은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 일부분 손실된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리고 시스템이 충분히 유효하게 정상 작동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구동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4장 빅데이터 전망 및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설명을 해왔고 아까 초입 부분에 강의 초입 부분에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하면서 스마트한 디바이스들이 계속 이제 개발돼 나오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 혹은 기업들 혹은 여러 기관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 발생시킨 데이터를 잘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 즉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게끔 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기업들이라든지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서 뭔가 뭐 마케팅적인 부분,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빅데이터의 분석은 뭐 제조, 금융, 통신, 유통물류, 의료, 공공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각화되어서 지금 접목되고 있고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러면 계속 제가 뭐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 사업은 비즈니스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판단해내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즉 이 퍼스널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그런 데이터들이 개인별로 지금 굉장히 많아졌고 그 안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에서 바라보는 수요, 그 수요자가 어디에서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게 파악이 된다 그러면 기업이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의 방향성을 정하고, 불확실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냥 기대를 하고 시장에 내놓던 옛날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제품은 30대 남성, 독신 남성에게 잘 팔릴 그런 제품이야 라는 분석을 미리 끝내놓고 시장에다가 제품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겠죠. 이런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또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등 그 사업자들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제3자 개발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자신들만의 그런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들 기술을 가지고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뭐 이윤 창출의 근본적인 구동력이 되겠지만,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애플이 하려고 펼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들은 결국 자기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이를 생태계화하여 생태계를 이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입되는 사람이 많고 이탈하는 사람이 적어졌을 때 자신들이 지배력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그런 그 서드파티 개발자들을 끌어들인다든지, 혹은 빅데이터 정보 자체를 제공해 주면서 그런 그 자신들과 연결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자신들이 생태계 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제조업이라든지 재난정보 예측, 그다음에 소비자 마케팅 트렌드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빅데이터는 지금 ICT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너무도 많은, 과거에는 발생시키지 않았던 데이터임에도 지금 ICT 기술이 발전해서 뭐 퍼스널 디바이스들 혹은 IoT 기반의 센서 장치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에서 생겨난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 영역으로 점차점차 넘어오고 있는 거고요. 워낙에 빠른 다양한 데이터가 생겨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 기술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에서 그 기계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데이터를 잘 컴퓨터에게 정제해서 그 학습시키기 위한 백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빅데이터에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과 맞물려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영역까지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는 서로 떼서 생각하기는 요즘에는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거의 다 이게 좀 같이 지향점을, 동일한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구현 핵심 기술로 빅데이터는 올라섰죠. 그리고 IoT 환경 내에서 대량의 데이터 생성과 클라우드 저장,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까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연계한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의 움직임은 이 ICBM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산업에서는 어,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그 빅데이터에 대한 영역이 넓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